발표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좀 추가 설명 필요할 때는 일본어로 좀 일부 하겠습니다. 京北大の橋本です。発表は基本的に韓国語で行いますので、資料中を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が、必要なところで部分的に日本語でご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그 소월이 목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일단 그 경상북도 경산시 와천면 소월리 일대에서 2019년에 출토되었습니다. 네, 이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의 고상 건물지, 주혈근, 수혈, 카마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やりづらい。木簡が出た遺跡の全体図で木簡が出た遺構はこの辺りです。 목간은 수혈 107호에서 출토되었고 현존길이 74cm나 되고 그 지름 3, 4cm의 막대형 목간입니다. 인명 장식원이 출토된 수혈이고 그 사리나무로 출전되는 다발과 자기로 출전되는 목재 의물이 같이 출토되었습니다. 본 발표는 이 목간의 성격을 검토하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검토에 앞서서 전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목간 연대간에서는 목간 내용을 가지고서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6세기라는 소리도 있지만 6세기로 단정할 수가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6, 7세기 신라 목간이라고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면토기를 비롯한 같은 그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과 목간 내용이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목간이 2차적으로 재이용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간 산단부를 보면 도구를 이용해서 가공한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시면 첫 번째 글자 아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아래 하자인데 왼쪽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다는 2차적인 가공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위에 또 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그 물품 꼬리뼈로 사용되었다. 는 소리나 그 허리에 매달아 토지 현황을 조사할 때 야장처럼 사용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 홈은 목간을 사용한 후에 가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간은 처음에 목간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산단을 잘라내서 아래 홈을 봐서 재이용했다는 그런 2단계로 사용된 목간으로 추측하려고 합니다.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목간에 기재된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긴 막대기로 재이용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구에서 출토된 인면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은 아마 어떤 제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재이용된 목간도 이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간의 2차적인 사용이며 목간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서울 목간의 원래 연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조세 수출을 한 현지 조사를 기록한 문서 목간이나 농산물 생산량의 현장 조사 기록인 야장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호존류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정리한 집계부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cm나 되는 그 막대형 목간을 기록이나 그런 집계부로 사용했다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또 짧게 만들거나 아니면 반자형 목간에 기록하면 또 훨씬 더 편했을 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잔대한 막대형 목간을 사용한 곳에 뭔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그 의미를 시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간의 시각 기능이라는 보작 그 연구 방법은 일본의 중국 고대사 연구자인 도미야 이타루 씨가 제기한 것입니다. 네, 도미야 선생님은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위주로 한 문서관을 시각 감독 그리고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역할을 지니는 것을 시각 목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목간을 검토하는 데도 유효하고 유효해서 발표자는 그동안의 노노 목간이나 신라 문서 목간을 그런 관점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 코데스 연구자인 이치 히로키 선생님도 목간이 지니는 이런 그 시각 기능을 그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실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목간의 그 상징적인 측면도 봐야 한다고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pompo고는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먼저 기재 내용을 전창원 소장 신라 전람 문서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각 기능, 목간 시각 기능, 형태적 특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それでは2節に入っていきます。記載内容の村落文書との比較を行っていきます。다음에 2절 기재 내용 검토입니다. 자료집에 제시한 반론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경효 선생이 만든 것을 그대로 달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 목간에는 아직 반독되지 않는 글자나 그 연구자마다 좀 반독이 틀리는 글자도 적지 않아서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간의 기재의 양식은 이미 지적되어 있듯이 지면, 토지 종류, 토지 면적으로 그 생각되고 목간에는 인명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의한 것이 자료집의 표 1입니다. 네, 이 서울 목간처럼 그 토지 면적을 기록한 자료로 그 지금 PPT로 보여드리고 있는 전창원 소장 신라 전람문서가 있습니다. 전람문서는 신라가 그 토지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료였습니다. 그동안은 거의 유일한 사료였는데 이번에 서울이 목간이 출토된 것으로 전람문서와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는 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전람문서 토지 면적 부분을 정리한 것이 자료집의 표 2입니다. 신라 전람문서는 그 4개 그 A촌, B촌, C촌, D촌이라는 4개의 촌락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람문서하고 소울이 목간을 비교해서 소울이 목간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범위에 있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울이 목간과 그 전람문서를 비교해서 그 소울이 목간에 나오는 그 토지 지명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간의 모든 면적을 합해서 계산하면 총계는 약 27개월 62부가 됩니다. 근데 전람문서의 각 촌의 그 정답을 다 합하면 표 2로 알 수 있듯이 107에서 182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이 목간이 일부 파손되었고 또 그 위에도 원래는 더 길었을 것을 고려해도 전람 문서의 한총 견작지 면적의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서울이 목간에 보이는 지면들은 전람 문서의 그 한 촌 안에 그 소재한 지면으로 일단 추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전람 문서에는 촌의 둘레 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촌 형태가 원형이었다고 동그라미였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한 것이 표 3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자세한 계산을 하는 그 말씀을 드려도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자세한 계산은 생략하겠지만 서울 목간에 보이는 토지
그 면적을 바탕으로 계산 추정을 해보면 그 아마 대충 지금 그 1.5km에서 2km 정도 범위 안에 그 서울이 목간에 보이는 그 토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그 현재 그 항공 사진입니다. 항공 사진에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이 아마 그 목간에 보이는 지명의 범위일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20세기 초에 작성된 지도인데요. 여기에서 표시하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추정을 왜 하느냐 하면 목간에 골짜기 곡이 나오는데요. 이 곡에 대해서 그냥 골짜기 자연지형이라는 견해와 그 골짜기를 배경으로 형성된 집단,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집단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했듯이 이렇게 좁은 범위였다고 하면 뭐 그냥 집단이 아니라 자연지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도를 이 항공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는 그 골짜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작은 골짜기를 그 곡으로 목간에서 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목간에 보이는 토지의 성격에 관해서 그동안 홍순우 씨는 특정 개인이나 기구 특정 목적의 전답 정보만을 주주를 하여 정리한 집계부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목간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서 뭐 다른 가능성도 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졸라면서 미좀 사라지죠 기록에 주목해서 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라지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의 둘레가 12,830보인데 그 중에 호지, 즉 원래 전의 둘레가 8,770보였고 굴가리 하목 장곡지가 4,060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둘레가 이들 두 지역의 단순한 합계이기 때문에 이 지역 두 지역이 접하지 않았다고 이해됩니다. 근데 이 굴가리라는 지명이 새로 개간한 것 그리고 하목장곡은 고르짜기의 지명으로 일단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기록되지 않는데요. 이것도 그 토지 면적을 바탕으로 뒤집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고지 원래 전에는 대충 150개월 정도 있었고 그리고 새로 개간한 지역에는 32개월 정도를 새로 개간했다고 이거는 그 계산 주정이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새로 개간한 지역의 결부수가 32개월 약 30개월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토지 면적이 그 서울이 목간에 보이는 토지 면적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적극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혹시 서울리 목간에 보이는 토지의 성격은 이러한 그 새로 개간한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정에 대해서는 마지막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서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次に3節に入っていきます。次に、目下の形態に、注目して検討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아까 말했듯이 그 서울의 목가는 현존길이 70cm를 넘는 그 막대형입니다. 왜 이렇게 긴 막대기의 토지 면적을 기록했는지를 고대 일본의 목간을 잠조하면서 좀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거는 그 이와테현에 있는 도노우에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이 목간 내용은 금제로 시작되고 곤자관 수환이라는 사람이 기징한 3단의 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니 타인이 이익을 얻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을 널리 고지하기 위한 널리 알리기 위한 목간입니다. 이 목간은 그런 고지를 하기 위한 목간입니다. 네, 다음에 가고시마현의 그 교된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이 목간은 사츠마국 국분사 동쪽에 있는 논유적에서 출토되었고 군사 장관인 대령과 차관, 의소령이 제지 유력자인 전도니들에게 고지한 이것도 역시 고지 잘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내용 보면 그 일행 감추인은 부당하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고 구조 3D에 있는 이단의 논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고지하는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 그 고지 목간 알리기 위한 그 목간은 막대현 목간이 사용되어 있는 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적 주적인 힘을 가지는 경계 표지 또는 토지 점유의 표지인 표장을 본뜬고 쓰며 이로 인해 목간에 기재된 고지 효력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대 일본에는 장, 즉 지팡이가 가진 그 연적 추적 힘에 관한 전승이 많이 있는데 그 유명한 것이 히타치국 분토기 나메가 타군조에 보이는 그 야하즈노 마타치를 주인공으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6세기 초에 그 야하즈노 마타치라는 사람이 이 골짜기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그 골짜기에 사는 신에 대하여 어떤 약속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 산 입구까지만 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야하즈노 마타치의 땅으로 하고 그보다 그러니까 산 안은 그 신의 땅으로 남기기 때문에 또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을 위해서 신사를 세우고 그 신을 모시는 것을 약속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신의 땅과 사람의 땅을 구별하기 위해 표의 지팡이를 경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가 신의 땅과 사람의 땅, 즉 논, 경작지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표지로 세워졌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러한 경계와 관련되는 막대 혐오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이시카와현의 사시에비 유족에서 나온 목간인데요. 이 목간도 대국 페르사는 신사의 이름으로 지정되고 있고 그 아마 재앙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목관도 형태로 봐서 땅에 세워져서 사용했을 것이며 경계 등의 지표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목관들을 잠조하면 소우리 목관도 이와 같은 경계 표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유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에도 이러한 그 경계 막대기를 세우는 민속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 경계 등에 세우는 그 소떼나 장스입니다. 근데 소떼나 장스는 그 한국 선생님들께는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일본 선생님들한테는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일본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ちょっと日本語で追加の説明いたしますと、初月裏木簡がその長い棒に書かれているのは、日本の堂上遺跡や経典遺跡のその木簡に言われているように、霊的、樹的な効果を持つ杖の形状に基づいたもの、ではないかと。境界標識あるいは土地占有の標識というような象徴的な意味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考えてみたいと思っています。で韓国については、その沿手とか、チャンスンと呼ばれる、棒状の境界標識というのが、よく知られています。沿手というのはその今ご覧になっているように長い木の棒、竿、あるいは、石のものもあるみたいですけども、その先に鳥を乗せて、村の守護神、教会を守る、というような内容です。こういった、棒のものですね。左の写真みたいにものすごく長いものもあれば、右のようにあんまり比較的短いものもあり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チャンスンですね。これも石あるいは木の柱で作ったもので、一般的にはその右の写真のように天下大将軍、地下女将軍みたいなことが書かれていて、継いで置かれることが多いみたいですが、やはり村の入り口あるいは道端等に建てられております。
で、この2つ、両方同じ場所に置かれることもあって、チャンスンとソッテっていうのがこういうふうに、祀られるというものです。こういった、田んぼの脇等に置かれると。こういったものと、比較、共通する部分があるんではないか。じゃあちょっとまた韓国語に戻ります. 물론 이러한 속대나 장성이 고대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에 돌이나 나무 기둥을 세우는 습성은 한반도에도 예부터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시대에 그 사찰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잔센표라고 불리는 표시물입니다. 제일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근유사에 나오고요. 삼근유사를 보면 943년 그리고 946년에 고려 초에 이미 이런 잔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고려 초인데 아마 동일 신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잔생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돈도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실물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장센표는 이 돈도사 장센 석표입니다. 이거는 그 이두로 적혀 있는데요. 돈도사 선 인천의 국장생 일자는 절에서 보고한 바 산소호부의 을춘령 5월을 첩에서 이전의 방과 같이 고쳐 세우도록 시켰으므로 세웠다. 1085년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는 잔센표가 산단이 일부 파손되었지만 울축은 산천리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돈도사 잔센표에 대해서는 톤도사 사족 얀록이라는 기록에도 이 돈도사 잔센표에 대해서 그 방향, 위치, 소재, 숫자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A는 그 7개, B 자료는 그 12개의 잔센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점에 그 기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목되는 것이 B에 보면 돈도사 입구 문전 동구에 세워진 잔센표는 흑목 반장센표, 즉 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까만 나무로 만든 잔센표였다는 것입니다. 잔센표는 야외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돌로 만드는 것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나무로 만들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집에는 쓰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잔생은 중세 일본의 초엔, 장원에서 사용된 반시라는 것과混沌된 성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장원의 반시는 토지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를 하고 토지 경계를 확정하거나 조문을 묘지하여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세운 것인데 돌로 만든 것도 있지만 나무로 만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역박에서 복원한 자료인데요. 8세기 중엽에 원래 만들어진 것이고 경계에 돌로 만든 그 표심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230년에 만들어진 자료들인데요. 이것도 그 동그라미 빨갛게 그 동그라미를 표시한 부분이 아마 이것이 나무로 만든 그 경계 표시 반시라는 경계 표시를 그 절에 경계에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반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고려 시대에는 경계에 돌이나 나무 기둥을 세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아마 적어도 동일 신라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서 그 신라 시대, 삼국 시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목간이 막대형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경계 표지 또는 토지 전면 표지를 연적 추적인 힘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맺은말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보고는 소울림 목간을 막대형이라는 그 특이한 형태에 만든 것은 고대 일본의 그 사례 그리고 한국의 민속 사례를 비교해서 경계표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목간이 사용된 구체적인 잔면에 관해서는
뭐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제시한 일본의 막대형 토지 목간을 잠조하면서 좀 더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현지 사람들이 목간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 목간은 그 논에 세워서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 알렸다, 고지했다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막대효 목간을 논가에 세울 때 관계자를 모아서 내용을 소리내어 읽고 논의 권리 관계를 서로 확인하였다고 추정됩니다. 또는 문자가 기입된 말뜻 모양의 목제품이 논판에 박혀 있는 모습 그 자체가 그 논판에 대한 규제를 표현하였고 수신자인 제지 사람들은 문자를 읽지 못해도 무언가 그 문자가 적혀 있는 말뜻 모양의 목제품 그리고 박혀 있는 장소와 서로 어울려 제지사회에서 충분히 메시지를 발신하였다는 지적이 그 일본 목간을 가지고 그동안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고대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 소월의 목간도 단순한 그 토지 면적의 그 조사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시각 기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예를 들어서 토지를 조사 기록하여 국가가 파악했다는 것, 또 나아가서는 그에 바탕하여 앞으로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본목간을 제시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읽어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다시 주목되는 것이 전라문서에 사라지기 전에 굴가리 하목장 꼭지입니다. 근데 이 목장 꼭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동안은 이게 혹시 뭐 그냥 그 토지 이름으로 고르짜기 이름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혹시 이게 고르짜기 이름이 아니라 토지에 소울 목관 같은 목장 즉 막대를 세운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는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의 그 가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